지분경매 입찰사례에서 배우는 권리분석과 매수 후 탈출 방법. 탈출 방법 1. 1, 2로 나눠지죠. 1. 이제 그 지분경매 실전 투자의 비밀 179에서 20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례 1번부터 4번인데 이와 같이 지분경매 입찰 사례에서 와 채권자가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공유물 지분경매에서 선순위 유사 담보물권자, 유사 공동담보물권자, 즉 근저당이나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부임차권 등은 채권 전액 우선변제 받게 된다. 선행된 경매 절차에서 전액 우선변제 받게 된다. 그에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금이 그만큼 적게 배당되므로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법정 대의가 이루어진다. 사실은 이제 후순위 채권자라고 보기는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제자가 낙찰 받은 건데 반포의 미도 아파트에 제가 이제 참고로 했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면 요 2분의 1 지분인데 5억 3,550만 원에 이제 그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환산. 이게 전체 지분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5억 3,550만 원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 거. 그러면 어떻게 나누기 그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나누기 2분의 1은 역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경우는 얼마냐? 항상 지분을 나누면은 전체가 나오는 거죠. 535 50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건 10억 7,100 이것이 되죠. 뭐 지금 한 18억 정도 가니까 많이 올랐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이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전체 지분을 갖다가 할 때는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다시 원위치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 이 물건을 조사하니까 시세가 이 당시에는 시세가 한 13억 5천 이 정도 갔었어요. 그래도 이 가격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좀 싸게 산 거죠. 한 1억 정도는 싸게 산 거죠. 소유자가 조고 채무자가 조아무개예요. 그리고 채권자는 누구고 낙찰자는 안 누구고. 등기부를 보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2분의 1씩 매각이 되는 거단 말이죠. 임차인은 없으면 전부 소유자가 거주해 있다. 이 조아무개와 정아무개는 모친과 아들 관계란 말. 모친과.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그 조아무개가 아들이고 이 사람이 아들이고 정아무개는 모친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협의 분할에 의해서 아들 2분의 1, 어머니 2분의 1. 원래는 어머니가 1.5, 아들이 2를 가져가야 되죠. 근데 요즘에 그 자녀분들은 자기만 알아, 그렇죠? 자기만 알아. 그래서 어떤 보면 그 세상은 부모 돈은 다 내 거고 자기 거는 다 자기 거고, 응?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주려고 하죠. 부모 건 다 자기 거고. 저 얼마 전에 그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버지를 굉장히 괴롭힌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정년퇴직고 60대 중반인가 그렇게 되는데 어디다 투자했다 사기 당했나 봐. 그래서 40대 아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그 사기가 당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했대요. 사기 돼가지고 빈털터리 되니까 어떻게냐? 빈털되니까 뭐냐면 아버지를 구박하고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그냥 주먹질도 하고 막 그런 폐악질을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지금도 아마 인터넷상에 떠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들이 참 문제가 있죠. 어쨌든 아들이 잘못해서 이제 그 아들 지분이 지분 경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 제자분이 낙찰받은 거죠. 자, 이럴 때에 보면 일단은 공동 소유자요. 그리고 나가지고 2014년, 2008년 12월 9일 날 소유권 이전들을 상속했죠. 이럴 때에는 이 상속 시점이 언제일까요? 2008년 12월 9일일까요? 언제일까요? 이 등기 날짜는 아니에요. 상속 등기 날짜가 아니고 사망일. 그러니까 등기 원인나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그 사망일자 상속 개시 시점을 말해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 없이도 상속은 원시득이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8년 12월 9일 날 상속 등기하고 나서 2014년 1월 9일 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3억 6천만 원을. 그리고 9월 1일 날 이러면은 몇 년이에요? 그 한 6년 정도 지나서 대출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로 채무자는 조아무개 아들이고 담보제공자는 어머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들이 사업하려고 돈을 쓴 거죠. 이렇게 또 나쁜 짓을 한 거야,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 나오면 이 지금 채무자 지분이 경매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의를 할 수가 없죠. 네. 채무자가 담보제공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채무자가 담보제공자한테 뭐냐면 내가 네 돈 대신 갚아줬으니까 돈 달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담보제공자 즉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이 될 때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죠. 그럴 때는 대의변제한 전액을 민법 482자 물상보증인 변제대의로 할 수 있고 거기에 그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민법 368지 2항에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법정대의를 할 수가 있죠. 그들 간에 물상보증인하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법정대의 간의 우선순위는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자, 이 지분 경매는 서울시 서초 반포대 소재하는 반포 미도 아파트로서 32평형 정아무개가 모칠이고 조아무개는 자녀 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처음에는 아버지가 소유하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배우자인 어머니 정아무개와 아들 누가 협의 분할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어머니한테 더 지분을 더 많이 주자 그렇게 민법을 개정하자 한참 난리쳤죠. 2, 3년 전에. 근데 쏙 들어갔어.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어머니한테 막 많이 줬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하면 다시 결혼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문제가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참 이 문제가 많아요. 여성분이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계속 이 자녀를 보살핀다는 가정하에서 상속 지분을 더 주자 이렇게 간 건데 이 재가를 하면서 다시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남편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요. 그럼 친가가 완전히 가난해지죠. 그럼 민법상 질서를 갖다 깨뜨린다 그래가지고 없던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가는 사람한테는 원칙이 중요하고 정도로 가지 않는 사람은 이 원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있어서 이게 미래적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현재적 가치도 한 1억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미래적 가치는 어떻게 돼요? 18억이니까 지금 9억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얼마를 차이 버는 거예요. 한 3억 5천 정도 시세 차익을 보게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미래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분 경매된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지분 경매된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어려워한다. 항상 그렇죠. 뭐 매수인이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대항력이 없고 인도 명령 신청이 대상이다.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는 이런 부분은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그 A가 3분의 2고 B가 3분의 1인데 이 지분이 경매에 들어간대. 이 말소기준 권리가 5월 1일이요. 근데 이 갑임차에는 4월 1일 날 대항력권을 갖췄고 을임차에는 6월 1일 날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이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액 배당을 받을 때 받지 않고 미배당이 생긴다든가 대항력을 주면 인도명령을 시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명령이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이 말은 뭐냐면 과반수 미만인 경우, 매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는 어떨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갑임차인이 4월 1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이 A하고만 계약한 거예요. B와 C한테는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말소기준 권리는 언제냐? 5월 1일 날 말소기준 권리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 근저당권은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만. 그래서 이 지분경매에 이뤘을 때 그러면 이 말소기준 권리 후순위는 소멸되지만 선순위 소멸시키지 못하죠. 경매 절차에서 이 갑임차권은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 낙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거죠. 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민법 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즉 사용수익,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관리행위는 과반수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했으니까 민법 265조를 위반한 거죠.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 대항력권을 갖췄다고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거. 그리고 대항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A하고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사람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 265조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고 대항력권을 갖춰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해야만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오전 0시까지는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대항력이 발생해야 채권이 물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대항력권을 갖춰도 대항력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자도 이거 인수하지 않아요. 이건 인도명령 대상이에요. 다 인도명이 떨어져 이거는. 이런 인도명령은 수없이 해요 지금도. 지금은 뭐 이런 거 인도명령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전에 같은 게 처음에 제가 책 쓸 때는 이게 인도명령 대상이냐 아니냐 왈가불가했지만 지금은 이런 거 갖고 논하는 의미는 없어요. 이 여기에 대한 판결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